상선 연락대의 전멸. 아마 9월 초였을 것이다. 전남, 전북, 경남, 남부군 등 지리산 주변의 당활동과 유격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오지구당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1년 가을 세계 도당위원장과 이현상이 모여 조직했던 남부 지도부가 수도 사단 공세를 거치면서 경남 도당이 박살나는 등 실제적인 활동이 어려워 52년 봄에 해체된 후 지리산 유역의 통일적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다. 한동안의 공백 상태를 거쳐 오지구당을 결성하게 된 것은 뒤늦게 도착한 중앙당의 미 해방지구에 있어서의 당사업과 조직사업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94호 결정서에 근거한 것이었다. 51년 8월 31일자로 된 이 94호 결정서의 전달이 1년이나 늦어진 것은 지령서를 가지고 내려오던 파견자가 태백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체포된 자에게서 의외로 중요한 비밀 문서가 발견되자 군은 그를 끈질기게 회유하기 시작했다. 결국 적의 회유에 넘어간 파견원은 국군이 붙여준 인민군 출신의 포로 4명과 함께 지리산으로 침투했다. 지리산에 도착해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중산리골 밑에 있던 경남도당과 선이 닿은 이들은 중앙당의 지령이라며 94호 결정서와 신원 확인서, 군인이 위조한 신원 확인서를 내밀었다. 이들이 내민 신원 확인서에는 중앙당 허가 이의 친필 사인이 위조돼 있었다. 마침 그때 경남도당에는 경남도당의 재건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사업을 나와 있던 중앙당 출신의 간부가 머물고 있었다. 중앙당 간부 출신이니 허가이의 사인을 모를 리 없었다. 경남도당에서는 당장 중앙당의 지령을 가져온 5명을 무장 해제시키고 신문을 시작했다. 중앙당 파견원이 의외로 순순히 자백했다. 중앙당의 지령을 어떻게든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일부러 이용당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지령문은 중앙당의 지시인 것이 확실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파견원은 그 후 보초가 잠깐 조는 사이에 보초의 총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다. 이현상의 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한 관계에 있던 전남과 전북의 도당 위원장에게 이 중앙당의 지령을 확인시키기 위해 파견원을 처형해야 한다는 주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파견인을 데리고 있던 이현상의 처지가 난처해졌음은 물론이다. 불확치를 달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 뒤 이현상은 방준표에게 호된 비판을 당해야 했다. 94호 결정서가 즉각 이현상에게 전달되었다. 이 전달서에는 도당을 해체하고 오지구당을 결성할 것이며 지리산 일대 오지구당의 책임자로 이현상을 임명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중앙당이 현재의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했다는 이유로 박영발과 방준표는 도당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도당 조직은 그대로 둔 채 통일적인 지도를 담당할 오지구당 조직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장에는 이현상, 부위원장에는 박영발과 방준표가 임명됐다. 오지구당이 결성된 직후 그녀도 오지구당의 조직부로 옮겨갔다. 전북도당 부위원장이었던 조병하가 조직부장, 전남도당 조직부장이었던 박찬봉이 조직부부장이었다. 조직이 바뀌긴 했지만 오지구당 위원장이 이현상이라는 예전과 다름없이 남부군과 함께 생활했으며 하는 일도 다를 바 없었다. 지구당이 결성된 직후였다. 이현상이 부른다기에 건너갔더니 이진범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옥자동무, 곧 상선, 중앙당과 선을 대는 것, 상선 연락대가 떠날 것이요. 옥자동무를 여성 대표로 보내기로 했소. 준비하시오. 준비할 것도 없었다.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다. 다시 북으로 간다. 아직도 동지들이 지리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북으로 간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이룬 다음 날 갑자기 상선 연락대에서 그녀가 빠지고 대신 양봉순이 끼어 있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이진범이 기어이 그녀를 빼야 한다고 우겼다는 것이다. 건강도 좋지 않은데 상선길에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진범과 그녀는 뭐랄까 조금 특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연애 감정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적인 얘기를 단둘이 나눈 적도 없었고 일과 연관되지 않은 말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주파수가 같다고나 할까? 이진범은 말수가 적고 작은 원칙 하나도 사사로이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었고 모르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대.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만 속이 편한 사람이었다. 이진범은 박종아처럼 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간부가 간부회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원래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초와 불침범 임무를 면제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진범이 극구 반대해 결국 보초를 서게 됐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 그녀는 이진범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보초를 서지 않게 되었더라면 그녀는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동지들의 짐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이진범은 그걸 알고 있었다. 박종아라면 이럴 때 기어이 그녀를 쉬게 했을 게 분명했다. 그것이 박종아의 방식이었고 그녀에게는 이진범의 방식이 더 마음 편했다. 그런 이진범이 왜 그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을까? 죽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차피 누군가 가야 할 길을 죽음이 도사리는 길이라고 그녀만 제외시킬 이진범이 아니었다. 정말 그녀의 건강 때문이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진범이라면 적어도 그녀가 총에 맞아 죽지 않는 한 위장병 같은 것 때문에 낙오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진범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 왜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물을 길도 없다. 이진범 때문에 그녀의 생명이 또 한 차례 연장되었다는 것만 명확할 뿐. 20명의 상선 연락대가 떠나기 전날 친하게 지내던 몇몇 사람들이 한 트에 모였다. 이진범이나 이면태, 양봉수는 지난 4년간 함께 싸워온 오랜 동지였다. 이 사랑스러운 동지들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거기 모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도원 동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가서 잘할라요. 보고도 잘하고 남반부 여성들의 문제도 잘 반영할랑마요. 그래 대대장 동무 가서 잘해. 공부도 많이 하고. 갑자기 양봉순이 와락 그녀를 껴안더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볼을 부볐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을 강요하는가. 남편과 아이와 사랑하는 동지들과. 언니 해방되면 서울에서 만납시다. 꼭. 9월인데도 지리산의 밤은 추웠다. 그들은 잠시 후 말없이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맨 마지막에 나가던 이진범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윤호 동무 만나면 동무 소식 전하겠소. 서울에서 만납시다. 이진범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동지의 손을 뜨겁게 마주잡았다. 잠시 후 그는 흐린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정말 남편 윤호가 이북에 살아있을까? 우리 모두가 살아서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지구단 결성과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20여 명의 상선 연락대는 다음날 오전 다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정든 지리산을 떠나갔다. 이제 남은 인원은 총 100명도 되지 않았다. 후평을 떠나올 때 800이 넘었던 인원이었으니 만 2년도 안 되는 동안 800 가까운 동지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젊고 뜨거운 피를 바친 것이다. 남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먼 얘기가 아니었다. 53년 2월 말의 어느 이른 새벽
치사원들을 도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실동무가 그녀를 부르러 왔다. 옥자동무, 문서 비장하러 갑시다. 전투부대는 60여 명의 대원을 끌고 분산 투쟁을 나가고 이현상과 본부 요원, 호위대 30여 명은 토끼봉 및 빗점골에서 수경 중이었다. 원래 문서 비장이란 당의 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수하거나 투항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당성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서를 어떻게 비장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녀가 이 중요한 문서 비장을 해야 할 만큼 소중한 동지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간 것이다. 이현상과 그의 부관 김한명, 마실동무, 그녀, 이렇게 네 사람은 수경지를 벗어나 마땅한 장소를 찾아 토끼봉 쪽으로 작은 능선 하나를 넘어갔다. 토끼봉 바로 아래 커다란 바위들이 듬성듬성 솟아있고 그 틈 사이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기묘하게 생긴 바위굴이 있었다. 틈새는 작지만 안으로 깊숙이 파여 있어서 비가 들이칠 것 같지는 않았다. 비닐이라도 흔했다면 손쉽게 비장할 수도 있었으련만 비닐은 고사하고 종이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때였다. 서류 봉투 2개 분량쯤 되는 서류를 누런 밀가루 푸대로 겹겹이 싼 후 솥에 넣고 바위 틈으로 들이밀었다. 전투 와중에도 무슨 보고서와 문서가 그렇게 많았던 것인지 아마 그 몇 년간 지리산에 비장한 것만도 해도 한 트럭분이 넘을 것이다. 비장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 식사를 끝낸 후였다. 반야봉 쪽 능선에 대규모의 적정이 나타나 순식간에 수경지 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겨울 막바지를 남겨두고 국군 8사단의 대규모 공세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곧바로 전투가 붙기 시작했다. 전투 부대도 없이 호위대만 20명이 채 안 되는 병력이었다. 그리고 오지구당의 최고 지도부가 다 모여 있었다. 응사하면서 30명 남짓한 대열은 빗점골의 작은 능선을 순식간에 건너뛰었다. 적들은 계속 추격해왔다. 부관 김환명은 이 현상을 호위하느라 민활하게 앞뒤로 쫓아다니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아, 이 현상 바로 뒤에서 이 현상을 엄호하며 달리던 김한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부관! 허벅지에서 펑펑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김한명은 혼자 힘으로 다리를 질질 끌며 옆에 있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적들의 총탄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한명을 여기 이대로 놔두고 간다면 살아올 가망이 없었다. 여순 사건 이래로 지금껏 함께 싸워온 김한명을 바라보는 이현상의 두 눈에 뚝뚝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호위동무, 당가, 들것을 가져오시오. 잠시 시간을 끄는 사이 적들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부상당한 김한명을 들것에 싣고 호위대원의 어머 속에 전 대원은 또 다른 능선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남부군의 운명이 걸린 추격전은 그날 해 질 때까지 계속됐다. 두껍게 얼음이 언 계곡을 가로지르고 앙상한 가시나무만 우거진 아사리 구멍을 뚫고 낙동강을 돌파하여 비슬산까지 치달리던 그때처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수십 개의 능선을 오르내렸다. 해가 저물어 간신히 적의 추격을 따돌린 대열은 어느 눈밭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바위에 기대고 있던 이현상의 몸이 자꾸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현상이었다. 그동안 몸이 쇠약해진 것인지 낙동강에서는 그녀의 등을 밀어주던 이현상이 하루 종일 뛰느라 기력이 쇠진한 것이었다. 바람이 매서워지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날이 어둡긴 했지만 능선의 적들이 주둔해 있으니 또다시 추격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현상과 부상당한 김한명을 들것에 든 채 밤새도록 걸었다. 눈보라는 다음 날도 무섭게 몰아쳤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와 적들의 감시망을 뚫고
피아골에 도착한 그들은 우연히 구례의 광희면당과 선이 닿았다. 광희면당의 보초를 따라 피아골 준웅선에서 얼마 내려가지 않은 산죽 숲으로 갔더니 능선 쪽으로 커다란 바위를 지고 교묘하게 서 있는 초막이 한 채 보였다. 대여섯 명의 면 당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반겼다. 아이고 재수씨. 누군가 그녀 앞으로 달려오더니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시아주머니 뻘되는 최규군이었다. 여순 사건 때 광희면당 위원장이었던 최규군은 짧은 해방이 끝나고 대부분의 조직원이 지리산으로 입산할 때 당과 선이 떨어져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었는데 6.25 때 다시 복귀한 모양이었다. 이 최규균에게는 웃지 못할 비화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 윤호와 비슷한 시기에 수배가 된 최규군은 그 후 자기 아내와 몇 번 몰래 만났는데 아내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다. 최규군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경찰들이 그의 아내를 가만둘 리 없었다. 임신한 몸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의 아내는 끝내 남편과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생겨난 아이라고 우겨댔다. 스스로 불륜의 누명을 쓰고 죽음은 모면했지만 여자가 친정살이하는 것도 죄악으로 여기던 그 시절에 그 부인이 겪어야 했을 수모와 고통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처절한 것이었다.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나올 때까지 그 부인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도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로 비난받아야 했다. 5년 만에 만난 그녀를 끌어안고 반가움에 울먹이던 최규근은 잠시 후 그녀의 몰골을 보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남북은 전원이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속살이 다 내비치고 추위에 언 살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찢겨 온몸에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무렵에는 고무신도 구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집신을 싣거나 천으로 된 발사계를 감고 있었는데 신발은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고 너덜너덜한 발사계가 간발한 전밧줄에 몇 가닥 걸려 있을 뿐이었다. 최규근이 배낭을 꺼내더니 흰 양말 한 켤레와 옷감을 꺼내주었다. 52년 공세의 피해는 광희 면당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어서 보급 사정이 남부군보다는 나았던 것이다. 옷까지는 물론이고 숙식까지 도움받으며 남부군은 겨우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옷을 반 벗은 것이나 다름없던 남부군은 광희 면당에서 지원해준 옷감으로 얼기설기 형태만 갖춘 옷을 지어 입고 가마니를 풀어 집신을 만들어 신었다. 차림새도 투쟁의지와 비례한다던 남부군의 옛말이 무색하게 허술한 옷이었지만 새 옷을 지어 입고 나자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금 국군의 공세가 지리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변 야산은 지리산보다 안전하다는 광희면당의 정보를 듣고 남부군은 귀 한 명을 환자트로 보낸 뒤 백운산으로 직행했다. 겨울 섬진강은 가장자리만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강 한가운데는 엷은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원들은 벗은 옷과 총을 머리에 이고 얼음덩이가 떠다니는 강물을 조용히 헤치고 나아갔다. 강물이 얕아 도강하기에 좋은 여울목은 적들이 몇 겹으로 지키고 있으니 천상 겨울강을 헤엄쳐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춥거나 살갗이 시린 정도가 아니었다. 온몸이 얼얼하고 따끔따끔 아팠다. 적에게 조발되지 않고 무사히 건너기는 했지만 달빛에 드러난 사람들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얼음 조각에 베인 것이다. 몸에 묻은 물을 닦지도 못하고 그대로 옷을 껴입었더니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들은 추위도 떨칠 겸 한제골을 향해 마구 달렸다. 남부군에 온 뒤로는 처음 와보는 백운산이었다.
옛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전남 도당의 간부들에게 소태죽을 써준 것도 바로 이 백운산에서였고, 분산투쟁을 나갔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것도 여기였다. 50년 봄,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다. 전남도당이 바구리봉에서 거의 전멸당한 것도 그해 초봄의 얘기다. 남부군조차 남한에서의 유격투쟁을 포기하고 북상했을 때 6.25가 터졌었다. 우리는 살아서 다시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을까? 백운산에 온 얼마 뒤 호위대장 유하열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이 연상이 찾는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그녀가 왔는데도 이 연상은 먼 산만 바라본 채 대답이 없었다. 이번 겨울을 나면서 유난히 헬스케진 그 옆모습이 안타까웠다. 진범이가 죽었소. 서울에서 만나자며 남은 그녀를 걱정하던 이진범이 죽었다. 윤호를 만나면 그녀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윤호의 뒤를 따라가 버린 것일까. 속리산에서 다들 전사했다고 하오. 언니 대신 잘하겠다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그녀의 얼굴에 잿뺨을 부비던 양봉승도, 이면태도, 함께 떠났던 20명의 동지들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과연 해방은 올까? 앞서간 동지들의 죽음 앞에 해방을 발칠 날이 올까? 해방된 서울에서 뜨거운 눈물을 흩뿌릴 날이 정말로 있을까? 3월 아직도 깊은 산에는 겨울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봄이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추운 날이었다. 남부군을 떠나다. 초여름에 짚으러 가는 녹음과 함께 남부군 사령부는 지리산으로 돌아와 부대와 합류했다. 총 80여 명쯤 될까? 후방교란이라는 유격부대의 재임무를 다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역량이었다. 보급투쟁을 해서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보급 사업을 할 만큼 큰 마을에는 군경이 주둔해 있어 덤벼볼 수도 없었고, 산에서 가까운 마을엔 아예 자기들 먹을 식량도 없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한두 대도 안 되는 가난한 농민들의 식량이라도 빼앗아 올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아주 달랐다. 그 무렵 하동의 어느 마을로 보급 사업을 나갔을 때였다. 깊이 잠든 것인지 잠든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않고 있다가 그녀가 끈질기게 불러대자 한참 만에야 주인 아넥네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아주머니, 저희는 이 땅에서 미제와 앞잡이들을 몰아내고자 투쟁하는 빨치산입니다. 조국이 해방되길 바라신다면 아주머님 댁도 힘드시겠지만 저희에게 식량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해방이 되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인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식량이 있겠소. 우리도 굶는 판인데. 5, 6월이면 보통의 시골집은 식량이 다 바닥날 때였다. 그러나 어디서 꼬은 것이라도 보리 몇 대쯤은 있을 게 분명했다. 아주머니, 어려운 사정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있는 식량을 다 저희 주신다고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급하면 마을에서 빌려다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40대 후반이나 됐을까. 달빛 아래라 똑똑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순박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망설이던 주인 아낙네가 결정을 내린 듯 뒤뚫러 가더니 잠시 후 보리 5대를 자루에 담아왔다. 절대로 안 뺏기려고 숨겨놓은 건데 색시 얼굴을 보고 앉을 수가 없구만요. 내일 아침 것만 남기고 다 주는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설령 조금 더 남겼더라도 아낙네의 말처럼 식량이 바닥나서 빌려온 것이거나 마지막 식량일 것이었다. 자루를 배낭에 단단히 챙겨 넣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주인 아낙네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꽉 붙들었다. 색시, 어디 색시인 줄 몰라도 여기 우리 집에 숨어 있다가 자수하러 갑시다. 요즘엔 자수하면 다 살려준다오. 당신들이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일인 줄은 알지만 그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오.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야, 나도 옛날에는 산 사람들 오면 아까운 줄 모르고 털어줬던 사람이요. 이제 틀렸어. 곧 있으면 전쟁도 끝난다는데 틀린 일을 붙잡고 생목숨 버려서야 되겠소. 자수합시다. 사람 목숨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소. 그녀의 팔을 붙잡고 통사정하는 주인 아낙네를 그녀는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쩌면 이 아주머니의 말이 다 사실인지도 몰랐다.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도,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말도, 전쟁이 끝날 거라는 말도, 그러나 목숨이 귀한 줄 아는 이 아주머니도 모르는 게 있었다. 그 귀한 목숨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말이다. 그녀는 조용히 주인 여자의 팔을 빼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것 봐요, 섹시. 내 말 좀 들어. 골목까지 따라 나오며 맘씨 좋은 아낙네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아주머니는 모를 것이다. 빨치산들이 왜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 대신 인민공화국 만세를,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쳐 부르는지, 자수하면 살려준다는데도 죽음의 산으로 되돌아가는지, 그리고 혁명이 수많은 빨치산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자신이 혁명의 바다에 빠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 무렵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조병아 때문이었다. 그녀를 대하는 눈치가 남달랐던 것이다. 조병아는 오지구당 조직부장으로 바로 그녀의 직속 상관이라 한 트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눈을 뜨면 조병아가 꼭 그녀의 곁에 누워 있었다. 결혼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문제에는 별 관심도 없고 눈치도 느린 그녀라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다. 그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자기 전에 일부러 다른 사람 옆에 누웠는데 역시 아침에 옆에 있는 사람은 조병아였다. 그러더니 하루는 가만히 손을 뻗쳐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자는 척하고 돌아 누우면서 손을 뺀 후 다시는 별일이 없었지만 영 기분이 나빴다. 지금까지의 존경심이 한꺼번에 경멸로 뒤바뀌었다. 다음 날은 도저히 그 트에서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직부 틀을 빠져나와 호위대 트로 가서 살며시 자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취사원들과 아침을 짓고 있는데 유아열이 허둥지둥 그녀를 데리러 왔다. 조병아가 무슨 일인지 화가 잔뜩 나서 그녀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화가 나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유하열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밥뜸을 들이려면 타다 남은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빼내야 하는데 대래 나무를 더 밀어 넣었다. 지도운 동무, 왜 그래? 빨리 가봐. 유하열이 안절부절 하도 재촉을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한참 후에야 미적지근한 태도로 조병아에게 갔다. 동무, 도대체 어디서 잤소? 그녀는 똑바로 조병아를 쳐다보면서 대꾸하지 않았다. 자기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조직원이 조직을 맘대로 이탈해도 되는 것이요? 도대체 어딜 가서 잔 거요? 사람을 잠을 자게 해야 잘 것 아닙니까? 조직원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녀가 되레 새빨갛게 화가 치민 얼굴로 대들자 조병아는 잠시 말을 잃고 멀뚱멀뚱 그녀를 쳐다보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손 한 번 잡는 걸 가지고 잠을 자게 해야 잘 것 아니냐며 대드는 그녀가 어이없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그녀는 그 정도의 일도 간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동부가 잘했다는 거요? 조병아가 언성을 높였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잠을 자게 해주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녀도 덩달아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다. 저쪽에 있던 유아열이 달려와서 그녀를 붙잡고 왜 이러냐며 참으라고 난리였다. 지도운 동무 왜 그래?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속도 모르는 유아열은 그녀만 붙잡고 잘못해놓고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두 사람 다 감정이 상해 언성이 높아진 데다 상부에 대드는 그녀를 보고 놀란 유아열이 설치는 바람에 그날 아침의 사건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며칠 뒤 그녀는 이현상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딴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전부터 이현상은 그녀가 당 일꾼이라며 당 사업을 시켜야 한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 역시 당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조병아와의 관계도 불편해서 며칠간 생각한 끝에 이현상을 찾아간 것이었다. 왜 그러?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대답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에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 이현상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이리라. 남이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정들었던 부대와 사람들을 떠나려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후평에서 북에나마 공부하라는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던 그녀였다. 사랑에 관한 한 그녀는 교조주의자인 셈이었다. 알겠소. 정 그렇다면 보내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조병아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도 없으면서 그녀의 곁에 누워있고 싶을 만큼 사랑했던 것일까. 아마도 오랫동안의 망설임 끝에 살며시 손을 한번 잡았다가 뜻밖의 난리를 치르고 오히려 그녀를 먼 데로 보내야 했던 조병아는 당시의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건 원칙적이고 강인한 혁명가였다. 그녀가 경남도당으로 떠난 후 역시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이러다가 그녀보다 몇 달 앞서 54년 1월 조개골에서 생포된 조병아는 고향의 소꿉친구였던 어느 국군 장성의 끈질긴 전향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앞잡이들과 타협할 수 없다며 자결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사형대에 올랐다. 얼마 뒤 이현상은 그녀와 유하열 그리고 서울대 물리대생으로 6.25 때 입산해서 남부군에 온 김태봉을 불렀다. 동무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것이오. 동무들도 아다시피 산에서는 더 이상 유격투쟁이 불가능하오. 동무들은 곧 지하공작 사업을 맡게 될 것이오. 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열심히 투쟁하기 바라오. 빨치산의 이별은 언제나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별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다. 이 현상은 여순 사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쌓아온 그녀와 유아열의 손을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옥자동무. 언제나 그랬듯이 이 현상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이 다정한 음성을 듣는 것도 마지막일까. 학습 열심히 하고 건강부터 회복하시오. 건강하게 잘 싸우시오. 그것이 이 현상과의 마지막이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녀가 아는 이 현상은 소박하고 따뜻하고 강인한 그야말로 철의 투사였다.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대원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이름 없는 하부원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던 아버지 같은 지도자였다. 한참 실록이 푸르던 무렵 그녀는 남부군 그 잊을 수 없는 자신의 고향 같은 어머니 같은 남부군을 떠나 경남도당으로 향했다. 남부군에서의 만 4년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 그 4년을 제외하고 난다면 아마 그녀는 더 이상 그녀가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국을 알았고 조국을 위해 싸웠고 인간을 알았으며 인간 해방을 위해 싸웠다. 정든 동지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다. 남부군의 최후. 경남도당은 조개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와 유하열 그리고 강태봉 세 사람은 지하공작 사업에 임무를 띠고 도당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며 지하 침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어디서 구했는지 사진기로 사진도 찍었다. 도민증에 붙일 사진이었다. 지리산에서의 마지막 여름이 무성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없을 만큼 한가로운 여름이었다. 세 사람은 함께 나무를 하러 다니고 함께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가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하열과 김태봉이 먼저 지하로 나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남해 출신이었다. 6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다. 비합법의 신분으로. 떠나기 전날 유하열은 어디서 가만히를 구했는지 가만히를 풀어 집신을 삼고 있었다. 떠날 사람이 그건 뭐하러 만들어요? 이젠 쓸모도 없을 텐데. 상수리나무 그늘에 앉아 집신을 삼던 유하열은 대답도 없이 씩 웃었다. 그러더니 다음날 떠나면서 그녀에게 집신 아닌 소리, 집신과 비슷하지만 끈으로 고정시키게 돼 있는 신을 내밀었다. 철이 들자마자 곧장 군대에 갔다가 입산했으니 언제 집신을 삶아본 적도 없었던지 볼품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선물이었다. 그녀는 유하열의 선물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유하열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움직이고 늘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난 적도 많았다.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려는 사람도 아니었다. 유하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유명한 남부군이 됐고 한때는 남부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적들이 도망칠 만큼 놀라운 투쟁을 해낸 것이었다. 옥자동무, 먼저 내려가서 토대 닦아놓고 부를게요.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해. 속정이 깊어 드러나지 않게 이모저모로 그녀를 아껴주고 도와주었던 유하열이 자꾸 뒤돌아보며 멀어졌다. 그들의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저물었다. 건강은 나날이 악화됐다. 빨리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산에서 죽게 될 지경이었다. 죽는다는 건 어차피 각오했던 일이지만 병으로 죽는다는 건 너무나 억울했다. 환자 트에서 대기하라는 경남도령의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는 어떻게든 자기의 몸을 움직여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유하열에게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좀처럼 연락은 오지 않았다. 유하열과 김태봉이 내려가자마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45년 해방 직후의 정세와는 전혀 달랐다. 이미 입산자들의 신원과 경력이 샅샅이 밝혀진 뒤였으며 그런 그들이 사회에 숨어들어 지하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다리던 소식 대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전은 그들이 바라던 바였다. 51년 6월 23일 소련 외상 말레크가 유엔에서 휴전을 제의한 다음부터 남한의 전 빨치산들도 정전을 요구하며 싸웠다. 그러나 휴전협정에서 빨치산들의 거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죽음과 함께 생활했던 지난날이지만 이제 정말로 남은 것은 혁명가다운 장렬한 최후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빨치산들에게는 바늘 하나 꽂을 만한 해방구도 없었다. 자기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땅에서 최후까지 싸울 수밖에. 남한 전체를 통틀어 그 무렵 얼마쯤의 빨치산이 남아 있었을까. 경남 도당에는 유영애의 57사단까지 포함해서 50명도 되지 않았고 남북은 역시 비슷한 숫자였다. 전남만 100여 명 이상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전협정에서 빨치산들의 거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낙담하기도 했다. 휴전회담이 빨치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건 이제 몇 가지 선택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는 혁명투쟁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둘째는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르는 해방을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 유격투쟁을 지하조직 사업으로 바꾸는 것. 셋째는 사라진 꿈과 더불어 최후까지 싸우다 전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차례 연구하고 실시했으나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대다수의 빨치산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세 번째를 선택했다. 이전까지는 해방의 그날이 목전에 있음을 믿고 싸웠다. 이제는 멀어진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휴전 소식과 비슷한 시기에 난로당 고위 간부들의 간첩 행위와 종파주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빨치산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이 미제의 간첩이라는 것이었다. 이승엽 간첩 사건을 전해들은 이현상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고 한다. 지리산에서는 곧 오지구당 조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상은 박영발과 방준표에게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당했다. 비판의 첫째 이유는 52년 남부 지도부 결성 시 이승엽이 여운철 개인에게 준 신입장을 마치 중앙당의 지시인 것처럼 남조선 전체 유격투쟁에 확대시키고 종파적 행위를 하여 남조선의 당과 유격투쟁의 지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점. 둘째는 지리산에 도착한 이후 남부군의 유격투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정규전식으로 수행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게 했다는 점. 셋째는 간부로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남부 지도자 초창기부터 가장 원칙적으로 이현상에게 따지고 들던 박영발은 종파분자이며 미제의 간첩인 박헌영 일당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유학을 다녀온 자신의 과거를 자기 비판하면서 전남도당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이현상에게도 마땅한 자기 비판을 요구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동지들의 비판을 듣고 있던 이현상은 결국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오지구당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오지구당이 해체되고 여순 사건 이후 선봉에서 남한 유격투쟁을 이끌어오던 남부군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남부군의 생존자들은 오지구당 해체 이후 지리산 인근의 도당과 군당으로 분산 배치됐다. 전투부대는 인민여당의 참모장으로 지내던 김규태를 부대장으로 하여 구례군당으로 보내졌고 대부분의 정치 간부들은 경남 도당을 선택했다. 남해로 침투한 유하열의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던 그녀는 9월경 뜻밖에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남부군 동지들을 경남 도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다들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때부터 종파주의자들에 대한 토론회가 매일 개최되었다.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승엽 일파는 물론이고 이연사까지 종파주의자라며 비판하라는 것이었다. 미제의 앞잡이들에 대한 비판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녀는 이현상이 종파주의자라는 것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49년부터 최근까지 이현상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지만 그녀는 이현상이 비판받을 만한 오류를 범한 적은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바로 여성 문제였다. 몇몇 간부들이 그녀에게 이현상과 의무요원인 하수복의 관계를 넌지시 얘기하며 잘 보살피라고 했을 때도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녀가 감각이 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철저하게 이현상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하부원들이 그 정도로 믿고 따를 만큼 이현상은 철저했다. 이현상이 김일성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김일성에 대한 존경을 말했을 뿐이다. 그런 이현상이 종파주의자라니, 그녀는 종파주의라느니 온정주의라느니 하는 숱한 비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이현상을 비판하지 않았다. 자신이 아는 한 그는 결코 종파주의자가 아닌데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실을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었다. 존경했던 지도자들이 미제에 첩자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했던 상급자들의 오류가 아닌가. 참으로 답답했다. 턱도 없는 비판을 당하고 심통해할 이현상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현상은 중앙당의 간부로서 수년 동안 전장의 한가운데서 싸워온 사람이다. 그 오랜 투쟁의 결과가 종파주의자라는 비판이라면 너무 쓸쓸한 일이었다. 남부군 출신들이 그런 비판회에 곤욕스러워하고 있을 무렵 1953년 9월 18일 이현상은 호위대까지 다 다른 곳으로 떠나보낸 후 부관만을 데리고 경남 도당으로 오던 중 경찰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
이현상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추측들, 남로와 북로 간 헤게모니 투쟁의 희생양이라든가, 이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종파주의자든 아니면 역으로 종파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재물이든 분명한 것은 남한 현대사의 한 장을 장식할 유격투쟁의 지도자였으며 남북은 대원들에게는 친아버지와 같은 존경을 받던 한 탁월한 혁명가가 유격투쟁의 본거지인 지리산에서 최후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혁명을 위해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진보하는 역사의 편에 서서 핍박받는 민족의 편에 서서 고통당하는 인민과 함께 자신을 불태운 것이다. 이현상이 죽고 난 뒤 대송골에서 살아남은 30명가량의 대원들과 함께 계속 투쟁하던 57사단도 전멸당했다. 11월 말 57사단 이영애는 대원들과 함께 전원 국군복으로 갈아입고 군용 트럭을 탈취하고 국군으로 위장하여 의령 경찰서 안으로 무사히 진입했다.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여 경찰서장과 만난 이영애는 이 서장실에서 서장을 사살하고 경찰서를 점령했다. 잠시 후 보급품을 잔뜩 짊어진 57사단은 산천까지 무사히 퇴각하여 원지면의 강로마을로 해서 뒷산으로 올라갔다. 강로마을을 지날 때였다. 누군가 배낭에 닭을 집어넣었는지 느닷없이 닭이 울기 시작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대낮의 닭소리에 주민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국방군 차림의 대열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이다. 이영애는 북은 산죽 숲에서 대열을 쉬게 한 후 미군의 지프차처럼 민첩하고 재빨라서 지프라고 불리던 12살짜리 소년에게 보초를 세웠다. 오랜만의 성과에 만족한 이들은 곧 달콤한 잠에 취했다. 그 사이 경찰은 이들을 뒤쫓아 강로마을까지 왔다가 산죽 숲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주위를 포위했다. 보초를 서던 지프 소년까지 고나게 잠에 떨어진 뒤였다. 계자비로 명성이 자자하던 유격전의 영웅 이영애의 최후가 닥친 것이다. 14연대 출신으로 6.25 전 이현상 부대의 연대장으로 활약하다가 낙동강 도강 중 부대와 선이 떨어져 이현상 부대가 후평으로 해서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미 지리산에 들어와 사람을 규합하여 57사단을 창설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영애였다. 격렬했던 이 전투에서 이영애 이하 30명의 대원 전원이 전사했다. 이로써 경남도당의 조직적인 투쟁은 막을 내렸다. 남부군은 이미 사라진 뒤의 얘기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남부군은 사라졌어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가 설령 미제의 앞잡이였다고 해도 그리고 종파주의자였다고 해도 그들은 사상의 순결성을 죽음으로 지켜냈다. 절망의 겨울이 깊어갔다. 그러나 영원한 절망은 아니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기 몸을 썩혀 절망의 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미랄을 만들어내듯이 그들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언젠가는 자기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이어져 이 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 먼 날을 위해 그들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한 것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경남도당의 운명도 풍전등화였다. 환자들까지 함께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행군이 힘들 만큼의 환자들 몇이 환자트로 이송되었고 그 속에 그녀도 끼어 있었다. 환자트로 간다고 해서 생명이 보장된다거나 편할 수도 없었다. 이제 나가서 다시 싸운다는 희망을 갖기에도 늦은 때였다. 그녀는 경남도당 위원장 김사몽에게 쫓아가 도당과 남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위원장 동무, 제발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병으로 죽기는 싫습니다. 동지들과 최후까지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김사몽은 그러나 머리를 내저었다. 도당과 함께 있어도 제대로 싸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요.
몸이라도 편하게 환자 틀어 가시오. 그 몸으로 동계 공세를 어찌 견디겠소. 위원장 동무, 총 한 방이라도 쏟아 죽겠습니다. 여기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김사몽은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을 뿐이었다. 환자트는 동북릉에서 내리뻗은 마천골 능선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었다. 환자들은 그녀와 남북은 정치부 동료인 시인 이명재, 총무과장, 그리고 경남 도당에서 만난 50대의 김동무였다. 이명재는 신경통으로 보행이 어려웠고 총무과장과 김동무는 발을 잘라내야 할 정도의 중증 동상 환자였다. 그녀 역시 동상이 심한 데다 묵은 위장병으로 온몸에 살한 점이 없었다.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번갈아 보초를 서고 식사를 하면서 조용한 겨울을 보냈다. 네 사람이 오붓하게 모여 있으니 이야기라도 자주 나눌 법이련만 그들 모두 거의 말을 잇고 지냈다. 어느 날 김영감이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지도원 동무, 저 동무들이 남쪽 북쪽 그러는데 그게 뭐요? 아마 북쪽 출신인 이명재와 총무과장이 종파 문제를 놓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다.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김영감이 그걸 알아들을 리 없다. 다 똑같은 동지들끼리인데 왜 북쪽 남쪽 하는지 김영감은 이상하기만 한 것이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을 들고 싸우느라 언제 학습할 시간이나 있었는가. 당내 문제니 혁명 노선이니 들어서 알기야 하지만 무엇이 옳고 정확한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녀는 김영관과 자주 얘기를 나누었다. 이명재는 아프다고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총무과장도 부지런한 편이 아니라 보처건 식사건 주로 그녀와 김영감의 몫이었다. 50평생 남의 집살이만 했다는 김영감의 손은 지문이 다 없어지고 갈고리처럼 휘어 흉측해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평생 한 일이 지겹지도 않은지 김영감도 마실 동무처럼 늘 몸을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해방이 되면 우리 땅 몇마지기 갖고 농사 짓는 게 소원이요. 꿈을 꾸듯 김영감은 늘 중얼거렸다. 쇠죽 끓는 냄새가 참 구수한데. 농사 짓던 때를 생각하는 것일까. 김영감은 산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는 경상도 쪽을 자주 쳐다보았다. 수년간 목숨을 걸고 싸워놓고도 그 대가로 자기 땅 농사 짓는 게 소원이라는 김영감. 그 소박한 소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저 순박한 김영감을 혁명의 물결로 밀어 넣은 것이리라. 일한 만큼 대접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지난한 일일까. 50평생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진 김영감이 자기 땅 한마지기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자기 이름자도 쓸 줄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는 김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쇠죽 끓는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구수하다는 김영감을 보면서 그녀는 지금 현재의 고통이 어쨌건 스스로 선택한 길이 분명히 옳은 일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1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능선마다 국군의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간혹 콩 볶는 듯한 총소리도 들려왔다. 그 무렵부터 선을 대려고 약속한 장소에 나가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 넷만 고립된 것이다. 전면당한 것일까 아니면 선도 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게 쫓겨다니고 있는 걸까? 식량도 바닥이 난 상태였다. 매일매일 선대는 장소에 나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영영 소식이 없었다. 환자트로 오기 전에 알려준 식량 비장 장소라도 가서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했다. 눈이 한 개씩 쌓인 한겨울, 네 사람은 모두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다 죽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그녀는 김영감과 함께 이명재와 총무과장에게 식량을 구하러 가자고 했다.
총무과장은 동상으로 썩어 들어간 발로 자기도 가겠다면 따라 나섰지만 이명재는 못 가겠다는 것이었다. 모두 힘이 없어 식량을 구해도 들고 오질 못하니 될 수 있으면 함께 가서 가져오는 편이 더 안전했다. 힘들지 않아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고통스러워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함께 갑시다. 아이고 이거 앵간히 아파야지요. 아프기로 따지자면 그녀도 이명재 못지않았다. 김영감도 총무과장도 이명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다. 몇 번 가자고 했지만 이명재는 갑자기 끙끙 앓으며 기어이 못 가겠다고 일어나지도 않았다. 별 수 없어 세 사람은 해가 중천에 걸린 오후쯤 길을 나섰다. 해 그림자를 따라 해 그림자를 밟고 가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조심스럽게 준흥선을 넘었다. 음지 쪽에는 바람에 밀려온 눈이 한 길도 넘게 쌓여 있는데 김영감도 총무과장도 잔뜩 위축돼서 행군 속도도 자꾸 처졌다. 아마 부대와 함께였더라면 이보다 더한 부상이어도 너끈히 걸었을 것이다. 그녀가 앞장서서 두 사람을 끌고 진흥선 몇 개를 더 넘어 비장 장소에 도착했다. 능선에 막 올라 100여 미터 아래에 있는 비장 장소를 보니 세상에 식량이 비장된 커다란 바위 옆에 토벌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굶어 죽으나 들켜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눈 쌓인 능선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총을 겨눈 채 해가 지고 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겁에 질린 두 남자는 그냥 가자고 성화였다. 배고픔은 참는다 하더라도 동상에 걸린 발이 시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옥자동무 그냥 갑시다. 도저히 불가능하오.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냥 가서 하늘만 보다 굶어 죽을 겁니까? 왜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든 무사히 갖고 나갈 생각을 해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 왔는데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으면 단 며칠도 못 견뎠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거대한 지리산이 불구스레한 낙조에 덮이자 토벌대들은 부산하게 수경 준비를 서둘렀다.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곁인 양 생생하게 들려왔다. 식량이 비장된 바위 바로 곁에 뚫어놓은 우물에서 취사원들이 쌀을 씻었다. 잠시 후 고소한 밥냄새가 100여 미터 떨어진 그들의 코를 못 견디게 자극했다. 식사를 마치고도 오랫동안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서너 시간 지났을까? 사람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다. 취침 시간이 지나고도 몇 시간을 더 잠복해서 깊이 잠들기를 기다린 다음 그녀는 김영관과 총무과장을 뒤따르게 하고 살금살금 바위 곁으로 다가갔다. 불과 20미터 앞에는 수십 명의 토벌대들이 잠들어 있었다. 뒷사람이 엉덩이를 받쳐줘서 간신히 집채만한 바위 위로 올라가 보니 중간쯤에 구멍이 뚫려 있고 식량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조심조심 자루를 꺼내들었다. 무거우리라고 생각했던 식량 자루는 헛기비처럼 가벼웠다. 자루를 헤쳐보니 달빛에 드러난 쌀은 가을 단풍 든 산처럼 울긋불긋 요란한 색깔을 하고 있었다. 오래돼서 썩은 것이었다. 콩도 팥도 마찬가지였다. 기가 막혔지만 그거라도 굽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한 자루씩 짊어졌다. 이제 돌아갈 길이 꿈만 같았다. 찬 눈밭을 배에 깔고 한 10시간 가까이 엎드려 있었더니 속은 부글부글 끓고 지금 적을 만난다면 총과 손이 얼어 방아쇠도 당길 수 없을 정도였다.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 기분이었는지 20미터 옆에 적이 있는 바위 위에서 넋을 잃은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갑시다. 다시 그녀가 앞장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도 없어서 내리막길은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미끄럼을 타듯이 쭉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불쑥 튀어나온 돌멩이에 엉덩이를 찧어도 균형을 잃고 곤두박질 쳐서 나무와 정면으로 충돌해도
아픈 줄도 몰랐다. 절반쯤 왔을 때였다. 가다 보니 김영감이 안 보였다. 제일 힘들어 하더니 뒤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짐을 풀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김영감은 오지 않았다. 총무과장은 눈밭에 열십자로 쓰러진 채 가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 시킬 수도 없고 별 수 없이 그녀가 왔던 길을 한참 되돌아갔다. 아프다는 생각도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능선 하나를 거의 넘다시피 되돌아갔더니 김영감이 눈구덩이에 빠져 간신히 목만 내밀고 있었다. 곁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팔을 내밀어 김영감을 끄집어 올렸지만 그녀나 김영감이나 며칠간 죽 한 모금 못 넘겼으니 욕만 쓸 뿐 끄떡도 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간신히 김영감을 눈구덩이에서 건져놓고는 그녀도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의식이 가물가물할 정도였다. 퍼뜩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그래, 아이까지 죽이고도 나는 혁명을 위해 싸웠다. 이깟 고통에 물러설 수는 없다. 여기서 죽는다면 어떻게 아이 앞에 얼굴을 들겠는가. 그녀는 이를 악다물고 일어나 김영감을 부축한 채 태산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김영감은 자꾸 처졌다. 가다 보면 안 오고 또 데려와서 가다 보면 또 안 오고. 그녀는 김영감이나 총무과장의 거의 2배를 걷고 있는 셈이었다. 환자 특까지 능선 하나를 앞둔 비탈길 바로 앞에서였다.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으니 버리고 가라며 김영감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영감님, 가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면 끝이에요. 몸을 뒤 흔들었더니 그제야 김영감은 눈을 떴다. 지도원 동무, 나 쏴주고 가시오. 한 방이면 돼요. 제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쏴주고 가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일까. 창박하게 얼어붙은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영감님,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으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으세요? 영감님, 제발 저를 생각해서라도 일어납시다. 이제 다 왔어요. 저기만 넘으면 돼요. 동편 하늘의 어둠이 개이고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 준웅선을 넘지 못하면 끝장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김영감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못 가겠어. 지도원 동무 제발 한 방 쏴주시오. 여기서 어떻게 총을 쏩니까? 영감님이 죽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제발 힘을 내세요. 아무리 달래도 김영감은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총을 꺼내들고 김영감을 겨누었다. 좋아요. 원 없이 쏴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쏘라면 쏘죠. 영감님이 뭔데 내가 못 쏴요. 쏴요. 쏴줄게요. 총을 들 손을 파르르 떨며 그녀는 울부짖었다.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울어보긴 처음이었다. 김영감이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했다. 김영감뿐만이 아니다. 아프다며 아예 보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명재나 그녀가 안간힘을 쓰며 김영감을 데리러 몇 번씩 되돌아가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는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였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동지애고 퇴색할 사상이었던가 그 정도였던가. 강철 같던 동지들이 이제 허약한 보통의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가 광희면당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살던 시절 최종호는 말했었다. 혁명가는 최후의 순간에도 웃고 죽을 수 있는 불굴의 투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할 때 아닌가. 그런데 왜 형편없이 무너져서 스스로 비참해지는가. 총을 들이댄 채 울부짖는 그녀를 김영감이 꽉 끌어안았다. 지도원 동무 미안하오. 갑시다. 걸어보겠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가파른 눈밭을 비틀거리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지리산. 이명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이명재는 미안하다며 머리를 극적거렸다. 세 사람은 가져온 식량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다.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밥을 지으려고 가져온 쌀을 꺼내봤더니 달빛에 어슴풀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아주 오래전에 비장한 것인지 한 덩어리 떡이 된 쌀은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까맣고 가관이었다. 손만 대면 가루로 바스러질 정도였다. 그러니 씻어 먹을 수도 없고 그대로 물을 부어 밥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 밥이 아니라 죽이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떡 이상은 만들 수가 없었다. 게다가 썩은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밥을 먹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굽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 그날 이후 모두 동상이 악화되어 안진뱅이와 다름없었다. 선을 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이 닿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답답했다.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에게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을 방법도 없었다. 4월이 왔다. 저 아래 능선에는 나무마다 물이 오르느라 말라붙은 가지에 연두빛 생명이 조금씩 내비쳤다. 아직 잎은 피지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 색깔과는 한결 달랐다. 환자투 부근의 냇물도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얼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재가 난데없이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면도는 왜 해요? 이상해서 그녀가 묻자 이명재는 대답 없이 씩 웃었다. 하긴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봄이 되니 몸단장을 하고 싶어진 건지도 모르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썩은 쌀죽을 먹고 난 이명재가 오후쯤 선을 대러 가보겠다며 환자틀을 나섰다. 어디 가서 선을 대요? 그래도 가보기라도 해야지 어쩌겠소. 다녀오겠소. 이명재가 나간 한참 후였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딱 2방울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총소리와 동시에 남은 2사람은 짐을 챙겨 트가 있는 바위 뒤쪽 능선을 안전뱅이처럼 엉덩이로 기어 오르다시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대피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별 이상이 없었다. 총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이명재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총에 맞고 즉사한 모양이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데서 난 총성인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어둑어둑해질 무렵 다시 트로 내려왔다. 남은 3사람은 저녁을 먹고 난 후 트 입구를 산주가지로 이장해 놓고 그 안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명재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으니 틀을 옮기는 게 원칙이지만 셋 다 걸을 수가 없으니 대책이 막막했다. 한숨을 쉬며 걱정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산짐승 울음 같기도 하고 끙끙 앓는 소리 같기도 한 게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다가왔다. 그것은 분명 앓는 소리였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사람들이 부스럭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분명했다. 지도운동무? 작고 가냘프긴 하지만 분명 이명재의 음성이었다. 아까 총소리에 부상을 당하고 여기까지 간신히 걸어온 모양이었다. 너무 반가웠다. 그녀가 이명재를 마중 나가기 위해 트에 단 하나뿐인 총을 잡으려고 막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수십 명의 토벌대가 번개처럼 트 안으로 날아와 위에서 억센 힘으로 그녀를 꽉 껴안았다. 나머지 2사람도 순식간에 토벌대에 붙들렸다. 먼 데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이미 다 포위해놓고 위장한 모양이었다.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었다. 토벌대가 붙잡고 있는 몸을 마구 비틀고 반항을 했지만 자폭을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포로가 되고 만 것이다. 잠시 후 이명재가 들어왔다. 지도운동무 어쩌겠소. 살고 봅시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나쁜 놈, 적에게 동지를 팔아넘기다니, 이 더러운 배신자. 그녀는 비굴하게 미안하다며 굽신거리는 이명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명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이명재의 뺨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 아니, 죽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싸우다 죽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그런데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포당해야 하다니. 자, 엎혀라. 몇 명이 그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어필하며 어떤 토벌꾼이 등을 내밀었다. 싫다, 이 간악한 미제의 앞잡이 놈들. 그녀는 등을 들이매는 토벌꾼을 걷어차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씩씩 웃을 뿐 그녀를 벌로 탓하지도 않고 폭력을 가하지도 않았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건 바로 승자의 여유였다. 이봐요, 우리는 어떻게든 당신들을 살리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이러지 말고 내려갑시다. 당신도 살고 싶지 않소? 그녀는 토벌대에게 사지를 모두 붙잡힌 채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지난 7년의 고통과 그동안 조국의 산과들을 뜨거운 피로 물들이며 죽어간 동지들의 한을 모아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 카랑카랑한 만세 소리가 앞 골짜기로 퍼졌다가 더 큰 방향으로 더 많은 소리로 되돌아왔다. 살려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토벌대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았다. 이 더러운 매국노들, 너희들을 단 한 놈이라도 죽이지 못하는 게 억울할 뿐이다. 그녀는 바로 앞에 있는 토벌대의 얼굴에 퇴침을 뱉으며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마구 내뻗었다. 인연 이거 지독하구만. 싫다면 억지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수십 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녀를 붙들고 포승을 묶기 시작했다. 손목을 파고드는 밧줄이 아프다는 느낌도 없었다. 죽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3명의 환자 포로를 들것에 싣고 경찰은 어두워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명재는 그녀 옆에 붙어 따라오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건 그녀도 물론 안다. 그러나 그는 혁명가는 아니었다. 허약한 지식인일 뿐. 다른 동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흰눈이 쌓인 겨울산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동지들이 흘린 피처럼 노을은 붉었다. 지난 7년간의 삶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지난 7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처음으로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의 존재를 알았으며 조국을 알았고 역사를 알았다. 그녀는 혁명을 위해 아이를 바쳤으며 남편을 바쳤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송두리째 바쳤다. 그리고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혁명은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켰다. 지금은 졌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다시 해방이 올 것이다. 이 겨울산에 또다시 녹음이 지푸르러 오는 것처럼. 남편의 얼굴이 이연상, 박종아, 이진범, 양봉순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동지들의 피가 스미고 살이 썩은 이 산은 봄이면 더 눈부신 녹음을 피워낼 것이다. 이 산으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역사는 소용돌이치며 저 거대한 지리산의 산맥처럼 수많은 봉우리를 만들며 흘러간다. 우리는 어떤 봉우리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또 다른 동지들이 정상으로 오를 것이다. 평등이라는 말만큼 매혹적인 게 어디 있는가? 불평등한 세상이 계속되는 한 우리처럼 그 말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불꽃 같은 열정으로 또다시 꿈꾸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현상도, 박종화도, 마실동무도, 김영감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지리산에 담긴 역사를 몰라도 좋다. 어떤 이름으로건 기어이 오고야 말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빛나는 것이었다. 대송골에서 최후의 총탄까지 적의 심장을 겨누고 수류탄으로 자폭한 동지들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녀의 운명이 닥쳐오건 동지들의 그 외침과 수류탄의 장렬한 폭발음을 떠날 수는 없었다. 나는 살아서 내려간다. 동지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동지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노을이 지고 지리산은 어둠에 묻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끝. 후기. 지리산 반야봉에서 뱀사골로 넘어가는 어느 능선에는 이름 모를 허술한 무덤 하나가 쓸쓸하게 세월을 맞고 있다. 간혹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이 손으로 벌초를 하거나 소주 한 잔을 따라놓고 인생의 비감에 젖기도 하는 무덤이다. 지리산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 그 무덤가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 몇 년이 지나 지리산에 얽힌 내 부모와 내 조국의 슬픈 역사를 알고 난 다음 그 무덤가를 지날 때 나는 무덤에 눈물 대신 절을 올렸다. 어쩌면 빨치산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깊은 산 중에 있는 무덤은 어느 땐가 병으로 혹은 부상으로 죽어간 빨치산의 무덤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다.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싸웠던 지리산 한 자락에 묻혀 오고 가는 등산객에게 이 땅의 슬픈 역사를 증언하며 세월을 비껴가는 그 무덤이야말로 빨치산다운 무덤이다. 남한의 모든 산이 좌우 이데올로기의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던지도 장장 40년이 지났다. 영원히 어둠에 묻혀 있을 것 같던 우리 조국의 슬픈 현대사도 세월이 지나자 조금씩 가렸던 베일을 벗고 있다. 만리장성을 축조한 임금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아있지만 고된 부역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피땀으로 만리장성을 쌓아올린 수많은 민중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최근 들어 현대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남부군의 총수 이현상이니 남도분이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그러나 나는 한 탁월한 개인보다도 평등한 세상,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단순한 신념만으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역사의 일부 전진을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민중의 모습을 알리고 싶었다. 내 아버지, 어머니도 바로 그런 민중의 한 전형이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최후의 순간조차 알아낼 수 없는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간신히 살아남아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호감호소에서 보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은 당대의 역사적 요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싸웠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화려한 조건 앞에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해방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차가운 감방에서 전 일생을 보냈다. 그분들께 가장 먼저 이 글을 바친다. 한없는 경의와 함께. 그리고 내 부모와 같이 싸웠던 모든 분들께 당신들의 투쟁의 10분의 1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이 책을 부끄러움으로 바친다. 일제 식민지 치하를 보내고 또다시 미군의 한반도 점령에 맞서 싸우면서 가장 힘든 세상을 살아온 선배들은 자신의 삶에서는 그 가열찬 투쟁의 어떤 성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 차가운 감옥에서 나온 그분들을 맞은 것은 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냉엄한 자본주의 질서였다. 드물게는 돈 걱정 없이 노년을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6, 70이 넘은 나이에 한 끼 밥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하루하루 무심한 세월은 가고
그분들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고 기억도 둔해진다. 그래도 그분들은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통일이 오겠지. 이것이 그분들의 아직도 유일한 희망이다. 부모님의 옛날 동료들을 만나 뵐 때마다 나는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저런 강인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궁금했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 진실, 이런 것들의 힘이 아닌가 막연히 추측은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해답을 모른다. 그분들을 나는 동독 어느 작가의 소설 제목처럼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글은 부모님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거한 것이고 이미 4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어머니는 몇 번의 대수술로 기억력이 매우 쇠퇴하여 다른 분들의 증언을 참조로 했지만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전투가 있었던 지명이나 수많은 전투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소설의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모든 것은 철저하게 사실적인 증언에 의거했다. 구호 하나, 사용하는 단어 하나라도 당시의 용법대로 쓰려고 노력했다. 작은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해방 후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이제 비로소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 책이 당시 혼돈의 역사를 해명하고 새로운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1990년 12월 정지야.